샬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뉴잼 패밀리 임팩트 함께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세상에 대해서 이 부모 학교를 통해 참 많이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 변화의 세상이 우리로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이 무서운 변화들을 다 뚫고 이 시간까지 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수많은 변화들을 잘 이겨내고 또 더 밝은 더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갈 미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변화될 세상을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로 준비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귀하고 멋진 미래를 물려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죠. 언컨택트 사회의 도래라는 주제로 이상화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언컨택트 사회가 우리 세상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공부해보고 또 기도로서 준비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어, 다가올 세상을 공부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더 귀한 또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뉴젠의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해 주시는 이상화 목사님, 그 강의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된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주님 주시는 지혜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해설해 주시는 한옥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시어서 영적인 강한 용사로서 우리 뉴전의 각 가정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강의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강의를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성화 목사입니다. 오늘은 언컨택트 사회의 도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컨택트 사회란 곧 초연결 사회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한 간사님께서 언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컨택트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문법적인 표현은 non-contact, contactless, no contact, zero contact입니다. 텍트라는 말은 요령, 재치라는 말이라서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려면 컨택트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부정어를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 uncontact도 영문법상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언택트는 더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는 non-contact, contactless, no contact, zero contact로 쓰시기를 바라고요. untact보다는 uncontact가 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uncontact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언택트 문화와 MZ 세대에 대해서 살필 텐데요. MZ 세대가 주도해 오던 문화가 바로 언택트 문화였다라는 것을 살피고, 둘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언컨택트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언컨택트 사회의 일상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언컨택트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함께 생각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언컨택트 문화와 MZ세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편리한 단절을 선호하는 세대죠. 먼저 MZ세대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부터 보는 게 필요하겠죠. 1950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를 일컬어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7, 8명이 기본적으로 있을 만큼 폭발적으로 자녀들이 출산되던 시대지요. 2019년 기준으로 28.9%가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전후 세대이며 이념적인 성향을 보이는 세대이고 미디어 이용은 아날로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세대로 불리우는 세대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세대이고 정의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해서 X세대라고 지칭했습니다. 1965년부터 1979년생까지를 일컫고 성향을 보면 물질주의 사회에서 자라 경쟁하는 성향을 보이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세대입니다. 이민으로 치면 디지털 세계로 이민 온 디지털 이민 1세대, 즉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세대 이후에 등장하는 세대가 X 다음의 알파벳이 Y세대라서 Y세대로 불렸습니다. Y세대는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새로운 1000년, 2000년의 주역이 될 세대라고 해서 X세대 다음 세대, 즉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 성인이 되어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는 뜻에서 밀레니얼 세대, 즉 M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Y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은 같은 세대를 말하고 요즘은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을 더 줄여서 M세대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M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SNS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게임을 하면서 과제까지 하는 멀티태스킹에 능한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과 식생활에 들이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M세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화에 눈을 뜬 세대이고 경험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고 M세대는 디지털 이민 1.5세대, 즉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가 혼재된 환경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M세대의 다음 세대인 G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웁니다. 디지털 이민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사회가 1.5세대나 2세대나 모두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2세대는 특히 그 이민 사회에서는 바나나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즉 DNA는 동양인이지만 속은 하얗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생활 방식 자체가 그 미국인에 가깝다라고 해서 바나나라고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Z세대는 뼛속까지 디지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IT에 친숙하며 TV,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동영상, 컨텐츠를 선호하며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익숙해서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Z세대는 1990년대 경제 호황기에서 자라난 동시에 부모 세대인 X세대가 97년 IMF와 2000년대 말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M과 G세대의 Z를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용어로 M세대와 G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MG세대인 셈입니다. MG세대는 디지털 1.5세대와 2세대이기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 경험을 추구합니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소유하기보다는 공유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상품보다는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혹시 무교류 동호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동호회가 있으면요. 저 같은 X세대는 동호회에 대해 최소한 인사도 나누고 통성명도 거치면서 친해지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날 것 같은데 MZ세대는 달리기 모임합니다. 그러면 몇 시에 어디에 모이라는 공지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 뛸까요? 하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알아서 가는 거죠. 애프터 모임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있냐고 물어보면 실례라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요즘 세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루한 것 싫어하고 권위적인 것 싫어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고 애프터 모임을 갖고 이런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체 생활 이런 거 싫다는 거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과 단체로 교류를 하려면 감정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해야 하는 이 감정의 소모가 싫다는 거예요. 연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오픈해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건 서로 간에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무교류 동호회가 단적으로 MZ세대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M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소비 문화가 언컨택트였다는 것입니다. 마주치고 감정 소비하는 거 싫고 물건만 사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돌아오고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일본에서는 이런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말 걸지 마세요라는 쇼핑 가방이 등장했습니다. 이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점원이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이니스프리에서는 이걸 업그레이드한 두 가지 형태의 쇼핑 바스켓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바스켓을 들고 있으면 점원이 가서 안내를 하고 혼자 볼게요 라는 바스켓을 들고 있으면 점원이 말을 안 거는 거죠. 효율과 불필요한 이 감정 소모를 거부하는 문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터지게 됩니다. 세계의 교류가 멈추고 학교도 못 가고 외출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바로 이 코로나19가 MZ세대의 문화가 반강제적으로 전 세대로 또 전 세계로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됐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로 이 코로나19가 언택트 문화의 트리거가 되었다.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되었다라고 하거나 언컨택트 문화의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컨택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었지만 사람들의 성향상 갑자기 바꾸고 적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이 코로나19가 컨택트를 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언컨택트 문화를 경험하게 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되어 경험하게 된 언컨택트 사회의 일상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된 언컨택트를 살펴보고 언컨택트 사회에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양극화라는 단점도 있기에 우리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은 정말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의 역할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하면 이 코로나 전에는 잠자는 곳, 또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곳이 다였지만 이제는 집안이 근무지가 되기도 하고 학교 교실이 되기도 하고 헬스장이 되기도 하면서 집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집에 머물게 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볼거리를 보고 싶어 하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마트 T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케이블 TV 채널 외에도 오버 더 탑, 줄여서 OTT가 등장해서 기존 방송사를 뛰어넘는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TV도 구형보다는 넷플릭스, 유튜브를 비롯한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을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스마트 TV 판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침실에서 편하게 동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사람들에게 이 미러링을 통해서 큰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스탠바이 미라는 제품도 큰 인기입니다. 요리할 때도 작은 화면에 핸드폰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유튜브 레시피를 따라 할 수 있다면 더 원활하겠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 넷플릭스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구독자 수 1,000만을 넘은 OTT가 넷플릭스입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OTT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조만간에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 볼거리가 많아져서 즐거워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채널 외에도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계가 한동안 마비가 되었죠. 하지만 공연계에서 발빠르게 랜선 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BTS가 랜선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공연 중간중간에 팬들과 소통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랜선 콘서트는 많은 팬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BTS 멤버들과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공연이 얼만큼 다양하게 또 더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랜선 콘서트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랜선 여행이 등장했습니다. 저도 몇 개를 보았는데요. 위로가 되고 또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VR 기술까지 적용해서 360도 회전해서 감상할 수 있는 VR 여행까지 등장하면서 여행 욕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고 합니다. 바쁘게 여행사 가이드 따라다니느라 자세히 몰랐던 부분도 랜선 여행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니 언컨택트로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고, 랜선 체험 여행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헬스장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헬스를 하는 홈 트레이닝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앱 다운로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홈트 앱을 따라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따라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공기 중에 비말로 전달이 되다 보니 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제거해 준다는 스타일러도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빨래를 건조시키느라 창문을 열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운 분들은 건조기를 사서 2시간이면 빨래가 말린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집안에서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설거지도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기세척기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면서 식기세척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 보러 가기가 부담스러운 모든 세대가 새벽 배송 업체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저녁에 주문한 제품이 아파트 현관 앞으로 새벽에 배달되어 있는 편리함을 경험하면 식료품은 괜히 시간 내서 저녁 때 피곤하게 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새벽에 현관 앞으로 배달이 되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업체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야식을 배달하는 데 주로 사용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배달 업체들도 다양해졌고 야식은 물론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쿠팡 이츠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요. 1년 만에 10배가 성장하게 됩니다. 2020년 1월에는 2%에 지나지 않았던 쿠팡 이츠가 1년 만에 시장의 20%까지 장악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의 차별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는 이 배달 시간과 운전자의 실시간 이동 동선을 볼 수 있다는 서비스와 함께 오직 한 집만을 위해 배송 기사를 배정한다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굉장한 이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피와 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드라이브 스루와 스마트 오더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언컨택트 시대에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외출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점을 가보면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과 또 많은 음식점들이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직접 결정해서 결제까지 마치면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후에 픽업해서 내부에서 먹거나 아니면 포장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 점주 혹은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니까 너도 나도 이 키오스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마다 생기고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아예 직원이 상주하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서 원하는 제품을 담아서 직접 결제를 하고 나오는 건데 점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수입은 보장되니까 장차 편의점도 이런 방식으로 무인 판매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들도 가보면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결제하는 셀프 코너를 늘려가고 있죠. 미국에는 아마존 고라는 무인 마켓이 있는데요. 여기는 훨씬 더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고 매장에 들어가서 상품을 골라서 그대로 매장을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앱에 연결된 신용카드로 금액이 자동 청구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있는 CCTV, 카메라 센서 등의 첨단 기술로 고객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체크해서 청구한 것입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 이게 너무 신기해서 여러 테스트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가져가는 척 하다가 다시 갖다 놓기도 하고 물건을 다른 곳에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몰래 가져왔는데 집에 와보면 아마존 고에서 결제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존 고 같은 시스템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으로 무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제는 근무도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코로나 위험성이 커지면서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에서는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택근무라는 개념은 1980년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40년 전에 재택근무를 예측했다는 것이 놀라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등장하는 이 안경만 쓰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에이전트들과 대화가 가능한데 재택근무를 이 안경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화상으로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줌과 같은 화상 솔루션도 필요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협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협업 툴이 필요한데 이 툴을 통해서 출근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직장인의 68%는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재택근무가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1위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덜고, 2위는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3위는 편안한 분위기와 복장으로 일할 수 있고, 4위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5위 회사 사람을 안 봐도 돼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인터넷만 연결이 되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 프리 기업도 존재합니다. 오토매틱이라는 회사인데요. 2020년 2월 기준 1170명의 직원이 70여 개국에서 일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다 모이고 그 외에는 카페든 집이든 공유 오피스든 설령 해변 앞에 썬베드든 각자가 선택한 공간에서 일합니다. 홈 오피스를 꾸미는 비용부터 공유 오피스를 빌리는 비용, 심지어 카페에서 일할 때 마시는 음료 비용까지 회사가 다 지원합니다. 다 업무 공간에서 쓰이는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이 비용을 다 합쳐도 대형 사무실을 구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 이 오토매틱의 입장입니다. 원격 근무로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오토매틱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수업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했죠.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전자칠판 툴을 이용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보이죠. 그 옆으로 이 온라인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곳은 이 광양 제철 초등학교라는 곳인데 여기서 드라이브인 입학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계시고 부모와 입학생은 차 안에서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학위 수여증을 수여하는 홍익대학교의 이 졸업식 모습인데요. 드라이브 인으로 진행하고 학위 수여증을 받은 뒤에는 카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입니다. 차천정이 저렇게 열리지 않는 차량으로는 저런 퍼레이드는 불가능하겠네요. 언컨택트 학교 생활이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슬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컨택트로 인해서 유익한 면이 있지만 분명히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택근무의 양극화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재택근무 비율은 70% 정도가 되지만 중소기업은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 있는가 하면 재택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도 많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 중에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앞으로 자동화,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런 단순 서비스직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별로 보시면 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반면에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은 나빠졌다는 비율이 40%에 지나지 않고 비슷하다는 의견도 50%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의 살림은 어려워진 반면에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살림은 영향을 받지 않거나 더 좋아졌다는 비율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은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자영업자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기피하는 문화로 고객이 줄은 데다가 이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인원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아예 모임 자체를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 음식점들은 단체 손님들을 받지 못하니까 더욱더 이 운영이 어려워서 파산하고 문을 닫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반면에 명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는 명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분도 계신데 야근에다가 과중한 업무에 힘들다고 할 만큼 이 명품 시장은 그야말로 핫한 시장이라고 하니까 소비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이 많고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이 최고로 좋다는 응답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코로나로 인해서 나빠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0대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의 양극화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 교육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주어서 그 시간에 이 자발적인 친구들은 공부에 더 매진하는 반면에 자발적인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은 이 컴퓨터로 게임과 또 공부 이외의 것들의 유혹에 굴복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죠.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더 성적이 좋아져요. 그런데 중간 정도에 있던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공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언컨택트 이 온라인 수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언컨택트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AI의 출현입니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의 5번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5번의 대국에서 4대 1로 알파고가 압승을 했고 유일하게 이겼던 제4국이 인간이 유일하게 AI를 이긴 경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바둑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동의는 AI 기술이며 이제는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게 된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생산도 스마트하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산업혁명은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은 교육 격차가 크지만 에듀테크가 본격화되면 그런 교육 격차를 많이 줄여주고 더욱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갖춘 AI 로봇 선생님이 등장해서 학력 향상을 과외 교사처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20대에만 공부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이 관심 있는 분야를 넘나들며 공부하고 또 필요하면 학위도 따서 제2, 제3의 직업도 가능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이 갑작스럽게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학력이 뒤처지는 학생도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교육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대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100% 언컨택트 커리큘럼을 자랑하는 미네르바 스쿨이 그 학교죠.
모든 것이 학교다라는 모토로 캠퍼스도 강의실도 없는 신개념 학교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설립자 벤 넬슨은 대강당에서 교수 혼자 이야기하는 강의는 필요 없다며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학교, 스스로 배우고 토론하고 익힐 수 있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4년 내내 100% 온라인 수업인데 방식이 특별합니다.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교수가 제공한 자료를 사전에 학습하고 강의는 토론과 과제풀이를 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방식이 뒤집혀서 과제를 하고 수업에서는 토론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배움의 질이 격상되는 거죠. 미네르바 스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서울에서 한 학기, 인도에서 한 학기, 독일에서 한 학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학기, 영국에서 한 학기, 마지막으로는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학기를 머물며 4년간의 과정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도 아이비리그의 절반에 불과하면서도 수업의 양과 질은 아이비리그보다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학교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학의 모습을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학교가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체적인 진단이 이제는 가능해지게 되고, 특별히 스마트폰과 웨어러블로 매일 나의 건강 컨디션을 진단할 수 있게 되며,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쩌면 많은 희귀 질병들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의 길이 열리게 되면 수많은 병원에 또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정말 100세 시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김난도 교수는 빅데이터로 자가진단하고 처방받은 약이 기계에서 튀어나오는 등 기술이 인간을 모두 대체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밤을 설친 환자에게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제 많이 아프셨죠? 지금 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증상에서는 약을 바꾸는 게 좋다고 나오네요. 제가 살펴보니 타당한 말인 것 같네요. 혹시 환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인공지능을 맹신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 그리고 환자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회진을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질병 진단으로 시간을 아낀 의사가 환자와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시간을 더 할애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기술은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기술이 인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더욱 인간다운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간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힘쓰는 일, 머리 쓰는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해줄 수 있으니 이제 인간은 휴먼 터치를 통해 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의 세상이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일인 사람들과 공감하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격려와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환 목사님의 강의 언컨택트 사회의 도래 잘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0년 넘게 방영되었던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양촌리라는 가상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따뜻한 농촌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70년대부터 가속화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대부분 아파트로 바뀌었었죠. 이제 우리들은 이웃집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지내던 옛날과는 전혀 다른 서로 그냥 각자 도생하는 개인주의, 치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삭막한 현실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참 어려웠지만 이전에 그 따뜻한 전원일기 같은 가족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이 또 상대적으로 커진 것 같아요. 도시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들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어느 정도 다 속으로 지친 거죠. 그래서 역으로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가 롱런하며 사랑받는 데는 거기에 기인한 바가 클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몇 년 전에는 도심 속의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따뜻하게 다룬 쌍문동 응답하라 1988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었죠. 자, 그러나 이제 전원일기나 응팔 같은 시대를 그리워하는 세대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인 MZ세대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방금 강의에서 배웠죠. 이것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서구화 혹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일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이것을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만나고 부대끼고 대화하고 그렇게 할 때 살아있는 재미와 의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돼버렸고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끼리 부딪히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모두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스크린으로 줌으로 서로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도 비상시에 몇 번이고 1, 2주일은 참겠는데 2년 가까이 이런 비대면 만남만 계속하다 보니 우리 모두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서로 만나는 하이브리드 삶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겠죠. 랜선 콘서트나 랜선 여행,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이 아무리 편해도 그것이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그 감동을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공동체 문화를 기피하고 개인주의로 돌아서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무례함도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명절에 집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나 친인척들이 너 얼굴 좀 고쳐야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처녀로 있을래? 너 언제쯤 제대로 된 직장 다닐래? 이런 말을 우리 청년들에게 함부로 하실 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지만 무례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경은 꼭 그 말을 하죠. 서로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지 마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라.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등등 성경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빨리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이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 성숙하고 지혜로운 공동체 문화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격려와 사랑을 받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언컨택트 시대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성경은 터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신명기에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잘못된 것 혹은 사람과의 접촉이 거룩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둥병자도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세상의 더러움을 압도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럽고 악한 존재들도 터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터치로 변하는 게 그쪽이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세상을 사랑으로 터치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 예수님처럼 먼저 거룩함으로 충만해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세상을 터치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교회는 이제 서서히 오프라인 예배와 모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비록 AI 기계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인간을 대체한다 해도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영혼의 터치는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역할이 큽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다 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 보십시다.